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조커프TV 조현일입니다. 자, 이제 내일 미네소타와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의 2라운드 1차전이 바로 열립니다. 골든스테이트 팬분들 입장에서는 거의 퐁당퐁당 일정으로 게임이 있어서 상당히 뭐 가슴 졸이실 때도 있지만 즐겁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제 유튜브 댓글에 대다수가 또 이런 의견이 주를 이룹니다. 예상을 하지 마라. 네, 니뿡입니다. 할 겁니다. 왜냐? 제 채널이니까. 네, 제가 아예 얼토당토안한 그런 논거가 있는 건 아니니까 제 나름대로의 논거를 찾아서 예상을 하는 거니까 여러분께서 재밌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내일 열리는 골든스테이트 미네소타 2라운드 1차전 프리뷰 5가지 이슈를 통해서 제가 경기 결과도 한번 예측을 해보고 여러분께 또 관전 포인트도 제 나름의 기준으로 드릴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우리가 현대농구에서 굉장히 많이 이야기를 하는 게 바로 픽앤롤이죠. 픽앤롤, 투맨 게임, 픽과 롤. 그리고 이걸 확장하면 3인 액션, 4인 액션까지 갈 수 있는 그런 현대농구를 대표하는 무기 가운데 하나인데 과거에도 있었습니다만, 미네소타 같은 경우에는 픽앤롤의 팀이에요. 기본적으로 수비가 좋은 팀이기도 합니다만 앤서니 에드워즈, 그 다음에 루디 고베어 이런 선수들을 활용하고 줄리어스 랜드를 데려오면서 칼 앤서니 타운스가 있을 때보다는 픽앤롤의 빈도가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찾아보니까 미네소타는 2024-25 정규 시즌 기준으로 픽앤롤의 가용 빈도가 무려 3번째로 높은 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픽앤롤의 홍수 속의 공격을 진행하는 팀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마이크 콘리, 앤서니 에드워즈, 그다음 벤치에서 나오는 단테 디빈첸조, 하다못해 줄리어스 랜들까지 픽앤롤 볼핸들러로 나서는 선수들이 차고 넘치죠. 그런데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 같은 경우에는 수준급 픽앤롤 수비팀이에요. 그 중심에는 역시나 디그린이 있고, 그리고 지미 버틀러가 들어오고 나서 골든스테이트의 디펜시브 레이팅은 전체 1위가 됐습니다. 그래서 과감하게 한번 예상을 해보겠습니다. 1차전에서는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걸 쏟습니다. 쏟아놓고 그 다음에 서로가 맞붙는 두 팀의 경기 조정, 시리즈 조정이 들어가죠. 1차전부터 내가 가지고 있는 무기, 내가 숨겨놓은 비기 이거를 다 노출하지 않을 거야. 그런 팀 없습니다. 1차전에서는 그동안 준비했고 내가 제일 잘하는 모든 플레이들을 다 쏟아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미네소타가 1차전에서도 픽앤롤의 빈도를 굉장히 높게 가져갈 것이다. 하지만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는 투맨 게임 수비를 잘하는 팀이고 그 중심에 디그린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픽앤롤 수비 노사인 디그린의 기록도 자연스럽게 증가할 거라고 봐요. 스틸이든 블락이든 아니면 리바운드든 픽앤롤을 하기 때문에 물론 픽 상황에서 앤서니 에드워즈 같은 선수들이 3점을 빵 집어넣으면서 또 혹은 실패했던 볼이 롱 리바운드가 될 수도 있지만 인사이드에서 야투미스를 또 많이 야기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디그린의 개인 기록이 특히나 수비 지표가 높아질 것이다. 그래서 디그린의 리바운드 10개 이상, 그 다음에 블락샷 2개 이상, 최소 1개의 스틸을 기록할 거다. 디그린 믿고 가도 된다.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는 이렇게 예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왜냐? 첫 번째 경기는 본인들이 가장 잘하는 걸 다 쏟아내기 때문에 디그린의 리바운드 10개, 블락샷 2개 이상을 예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블리츠 대처 괜찮겠니? 라는 제목을 한번 달아봤는데, 요즘 블리츠라는 단어 워낙 많이 쓰잖아요. 블리츠를 하면 미네소타처럼 픽앤롤을 많이 시도하는 팀들이 픽앤롤을 주도하는 볼핸들러에게 수비가 더블팀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스크린이 걸어준 선수를 버리는 대신에 앤서니 에드워즈나 혹은 마이크 콘리, 단테 디빈첸조에게 더블팀을 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앤서니 에드워즈 같은 경우에 2024-25 시즌 기준으로 픽앤롤 상황에서 블리츠 수비를 제일 많이 받은 선수입니다. 공교롭게도 2위가 스테픈 커리고요. 1위가 앤서니 에드워즈예요. 그럼 왜 앤서니 에드워즈를 픽앤롤에서 막을 때 블리츠를 갈까요? 얘가 일단 첫 번째, 슛 잘 쏘죠. 두 번째, 아이솔 좋습니다. 세 번째, 키도 커요. 네 번째, 운동 능력 작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가 1대1을 가져가지 못하도록 더블팀을 가는 거죠. 그런데 앤서니 에드워즈의 약점 가운데 하나가 더블팀 대처 능력입니다. 이거는 이제 짬바가 늘면 자연스럽게 해결될 문제이긴 합니다만, 현재까지 앤서니 에드워즈가 공격에서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문제는 블리츠 디펜스에 대한 대처가 좀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좀 아이러니합니다. 에드워즈의 실책이 정규 시즌 때는 3.2개, 굉장히 많은 편이었어요. 그런데 플레이오프에서는 1.2개로 줄어듭니다.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죠. 앤서니 에드워즈가 진짜 정신 차리고 농구했구나. 두 번째, 레이커스가 수비가 정말 구렸구나. 이렇게 두 가지로 해석을 할 수가 있는데, 정규 시즌에 비해서 플레이오프 실책 자체가 2개나 줄어들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골든스테이트의 수비를 믿는 편인데 골든스테이트의 실책 유도 횟수가 리그에서 5번째로 좋았습니다. 워리어스 만나면 실책 파티를 벌인다는 거죠. 그리고 아까의 플레이와도 좀 연계가 되어 있는데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는 지미 버틀러 영입하고 나서 26승 9패 그리고 디펜시브 레이팅 전체 1위였어요. 그래서 저는 앤서니 에드워즈의 실책 개수가 대폭 늘어날 것이다. 블리츠가 약하고 워리어스는 블리츠를 잘하는 팀이고 그리고 앤서니 에드워즈가 1라운드 때 턴오버 관리를 너무 잘했지만 레이커스와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의 팀 디펜스의 강도 차이는 분명히 있다. 자, 전체적으로 놓고 봤을 때 이 앤서니 에드워즈가 정규 시즌 때 턴오버가 3.2개였잖아요. 에드워즈가 갖고 있는 공격에서 역할, 부담을 감안할 때 뭐 미친 듯이 많은 숫자는 아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앤서니 에드워즈의 턴오버의 종류를 살펴보면 이번 시즌 때 볼을 잃어버린 경우가 94번, 그 다음에 배드 패스, 패스가 나쁜 거야. 동료들에게 갈 패스가 뭐 굴절이 된다든지 아니면 패스의 품질 자체가 구려서 뺏긴다든지 이게 124개입니다. 그러니까 로스볼보다 배드 패스가 30개가 더 많은 거야. 커리어를 놓고 보면 로스볼 턴오버가 389번, 배드 패스가 519번이에요. 그러니까 앤서니 에드워즈 턴오버의 60% 이상이 배드 패스입니다. 근데 블리츠는 어때요? 물론 드리블 치다가 뭐 구린 드리블로 나가는 경우도 있지만 패스하는 과정에서 스틸 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니면 뭐 아웃 오브 바운스 되거나. 그런데 에드워즈의 이런 실책의 성향과 그리고 워리어스의 훌륭한 디펜스, 그 다음에 에드워즈를 향해서 블리츠 갈 건 자명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두 번째 예상, 내일 경기 앤트맨의 실책 4개 이상 예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이제 골든스테이트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하는데 저는 퀸튼 포스트 1차전은 일단 나오지 않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이 퀸튼 포스트 같은 경우에는 득점력은 좋은 선수죠. 하지만 그 이외에 할 수 있는 플레이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범용성이 뛰어난 선수라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죠. 그리고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 휴스턴 로켓츠의 지난 1라운드 7차전에서 스티브 커 감독은 퀸튼 포스트를 쓰지 않았어요. 휴스턴 로켓츠가 투빅을 가동했음에도 불구하고 포스트는 일단 쓰지 않았습니다. 자, 퀸튼 포스트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인 수비력, 팀 디펜스 응용 능력, 그 다음에 인사이드 득점력이 떨어져요. 슛은 좋죠. 배짱은 있습니다. 루키 같지가 않아요. 그런데 자, 미네소타의 인사이드는 굉장히 많은 장점을 겸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강력한 신체 조건이 있죠. 랜들, 진짜 칼라 파워, 그 다음 루디 고베어 물리적인 높이, 그리고 나즈리드 빅 윙인데 어떤 식으로든 포스트의 느린 발과 구린 수비력을 공략할 수가 있어요. 두 번째, 미네소타의 기본적인 인사이더의 강점은 수비입니다. 루디 고베어가 있잖아요. 세 번째, 경험도 풍부하죠. 줄리어스 랜들은 물론 뉴욕 시절에 플레이오프 두 시즌 출전이 전부지만 루디 고베어는 유타 재즈 시절 때부터 굉장히 풍부한 경험을 자랑합니다. 나즈리드를 비롯해서 제이든 맥데니얼스까지 지난 시즌 컨퍼런스 결승까지 밟아본 인물들이에요. 이런 장점을 겸비한 미네소타 인사이드를 상대로 글쎄요, 기선제압이 중요한 1차전에서 퀸튼 포스트의 어리바리함을 믿고 용맹하게 쓸 수 있느냐,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더구나 상대는 미네소타고 퀸튼 포스트의 1차전 DNP라 생각을 하고요. 케빈 루니가 저는 휴스턴 로켓츠와 1라운드 7차전처럼 11분, 12분 정도 뛸 거라고 봅니다. 퀸튼 포스트는 이번 시리즈 내내 사실 중용될 가능성은 저는 높지 않다고 보고 1차전은 그래서 조나단 쿠민가와 함께 퀸튼 포스트는 벤치를 지킬 것이다. 세 번째 예상으로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줄리어스 랜들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줄리어스 랜들, 제가 팟캐스트, 제가 유튜브에서 진행하는 이 언더독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번 플레이오프 직전까지 정말 플레이오프를 망친 대표적인 정규 시즌 때 잘하는 선수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줄리어스 랜들이 플레이오프 경험을 쌓았던 그 클럽은 바로 뉴욕 닉스였죠. 그런데 뉴욕 닉스 시절 때 총 2시즌 동안 플레이오프에 갔는데 이 2시즌 동안에 야투 성공률이 34.4%였어요. 그러니까 경기를 그냥 그르쳤어. 본인의 욕심으로 인해서. 팀 퍼스트 마인드보다는 그냥 안 되면 짜증내고 들이받고 전형적인 감정적인 농구를 펼쳤던 인물입니다. 자, 하지만 이 줄리어스 랜들의 1라운드 기록을 살펴보면 5경기 평균 37.8분 뛰었고요. 22.6득점, 5.2 리바운드, 4.4 어시스트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다재다능한 스탯 라인보다 야투의 효율이 너무 좋았어요. 필드골 48.1%, 그리고 3점이 39.3%. 필드골은 원래 랜들이 높은 유형은 아닙니다. 랜들 치고 높은 거고요. 3점은 무려 40%인데 평균 성공 개수가 2.2개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조금 이 줄리어스 랜들의 기록을 애써 부정적으로 보자면 폄하하는 건 아닙니다.
레이커스는 플레이오프 참가 16개 팀 가운데 인사이드가 가장 약한 팀이었습니다. JJ 레딕 감독도 뭐 잭슨 헤이즈를 거의 무늬만 주전으로 썼을 뿐이고 이후에 로테이션은 대단히 좋지 못했죠. 그리고 JJ 레딕 감독이 뭐 인사이드가 없다 이렇게 토로할 정도로 레이커스의 인사이드는 랜들에게 놀이터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랜들의 기록이 잘 나왔다라고 하기에는 랜들에게 좀 미안하긴 합니다만 상대는 골든스테이트예요. 상대는 디그린, 버틀러, 케번 루니가 있는 워리어스입니다. 그렇잖아요. 이 디그린 특유의 인테리어 수비, 인테리어라는 수비는 그냥 뭐 인사이드 수비라고도 하는데 말 그대로 그냥 안쪽을 걸어 잠글 수 있는 능력이 있죠. 줄리어스 랜들이 디그린보다 앞서는 건 신장입니다. 하지만 디그린은 키가 6피트 5인치요. 195cm지만 팔이 굉장히 길고 버티는 힘, 그 다음에 키가 작은 선수가 키가 큰 선수를 막았을 때 무게중심이 낮기 때문에 훨씬 더 잘 수비를 할 수 있는 장점을 디그린이 가지고 있죠. 인사이드에서 싱글 마킹, 알퍼렌 생군도 막았습니다. 알퍼렌 생군의 야투 어땠나요? 휴스턴. 1라운드에서 처참했죠. 줄리어스 랜들을 더 쉽게 공략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줄리어스 랜들이 3점을 던질 때 보면 본인이 볼 없는 움직임을 가져가서 팝아웃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미네소타가 피켓롤을 굉장히 많이 쓰는 팀이죠. 그리고 플레어 스크린의 빈도도 높습니다. 그만큼 크리스 핀치 감독이 공격에서 상당히 단조로운 전술을 가지고 있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줄리어스 랜들이 본인이 세깅당해서 던지는 3점이라기보다는 스스로 찬스를 만들어서 풀업 석점보다는 갑자기 팝아웃하고 그 다음에 죽은 볼도 처리할 수 있고 플레어 스크린 받거나 아니면 공 없는 움직임을 가져가서 3점을 던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 같은 경우에는 3점을 덜 던지게 만드는데 아주 일가견이 있는 팀이에요. 3점 허용률 자체는 평균 약간 이하인데 워리어스를 만나는 팀들은 3점을 평균 36.3개밖에 시도하지 못했어요. 이게 리그 8번째로 적은, 즉 좋은 수치입니다. 그런 면에서 봤을 때 랜들이 인사이드에서는 디그리 만나야 되고 아웃사이드에서는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의 퍼리미터 수비가 워낙 3점을 내주지 않는 수비를 하기 때문에 저는 어려울 것이다. 1차전은. 네, 뭐 나머지 시리즈 전체로 놓고 봤을 때 랜들이 시리즈 적응 능력이 있긴 하겠지만 적어도 1차전에서는 15점 이하, 야투 40% 아래, 턴오버 3개 이상 이렇게 내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뭐 기본적으로 줄리어스 랜들의 1라운드 활약상은 정말 깜짝 놀랄 만한 감동의 수준이었지만 2라운드에서 랜들이 만나는 상대는 도리안 피니스미스나 혹은 제라드 밴더빌트나 하치무라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고전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저의 결론은 일단 농구는 흐름의 경기입니다. 그렇잖아요. 가장 많은 득점, 공격, 수비 포지션을 주고받는 그런 특징이 있는데 우선은 경기 감각이라는 건 절대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자, 미네소타가 레이커스를 1라운드 5경기 만에 끝냈죠. 자, 하지만 최근 경기가 5월 1일입니다. 그렇다면 5일 동안 실전 게임이 없죠. 미네아폴리스로 날아와서 연습 게임도 하고 당연히 뭐 스크리미지도 했겠지만 이게 강도가 같을 수가 없습니다. 부상을 입으면 안 되니까. 자체 청백전도 결국에는 실전 같은 훈련을 하지만 절대 실전 같을 수는 없습니다. 자, 워리어스는 반면에 5월 5일에 경기를 치르고 하루 쉬고 미네소타 원정을 소화해야 됩니다. 휴스턴에서 미네소타까지 비행기를 찾아보니까 2시간 50분, 3시간 정도 거리예요. 그리고 대다수의 골든스테이트 선수들이 일주일치 짐을 싸왔다고 하죠. 7차전 승리할 걸 대비해서. 그리고 예정대로 승리를 따냈고 2차전까지 치러야 되기 때문에 일단 골든스테이트는 물론 그 비행거리 그 다음에 또 경기 스케줄 훨씬 미네소타보다 불리하긴 합니다만 7차전 승리 과정에서 나왔던 집중력, 기운, 기세 이런 것들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적어도 미네소타와의 원정 1차전까지는 그런 아드레날린이 에너지로 조금 더 분출되지 않을까. 젖산으로 분출되는 건 2차전 이후이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지난 6차전 휴스턴과의 1라운드 6차전 끝나고 나서 지미 버틀러, 스테픈 커리, 드레이먼드 그린이 미팅을 주도했다고 하죠. 이 세 명은 리더십 그룹에 있는 선수들입니다. 이 선수들이 미팅을 소집해서 이런 것들을 개선하고 이런 부분들을 중점적으로 집중해서 승리를 따내보자. 그리고 그 미팅은 승리로 이어졌죠. 저는 그 흐름 자체가 적어도 1차전까지는 이어질 것이다. 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긴 원정 연전을 떠나는 경우가 있죠. 예전에 뭐 레이커스가 그래미 어워즈가 있을 때 길게 원정 연전 떠나고 샌안토니오가 텍사스 로데오 트립 그것 때문에 뭐 열흘 넘게 이렇게 있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럴 때 선수들은 더 끈끈해지고 결속력을 지닐 수 있다고 하죠. 왜냐하면 집에서 내가 출퇴근하지 않고 동료들끼리 있는 시간이 훨씬 기니까. 그래서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는 7차전에서 생존했고
곧바로 샌프란시스코를 거치지 않고 미네소타로 갔기 때문에 그런 흐름들을 저는 좀 이어갈 수 있지 않을까. 뭐 이거는 굉장히 숫자로 따질 수 없는 부분이긴 한데 고로 저는 이 경기는 골든스테이트가 따낸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섯 번째 예상은 골든스테이트의 승리, 이렇게 마무리를 하면서 요 컨텐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 위주로 뭐 프리뷰는 갈 거지만 리뷰는 최대한 또 균등하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뭐 예상이 맞으면 또 맞는 대로, 틀리면 틀리는 대로 재밌게 여러분께서 즐겨주신다면 저는 그것만으로도 오케이입니다. 네, 이상 이 컨텐츠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저는 또 휴일에도 계속 뭐 영상 올라올 거니까 많은 기대해 주시고 이번 주 라방은 제가 웬만해서 목요일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